오늘의 사연은 김정은의 비밀 암살자로 활동을 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진 씨는 그 누구보다 김정은에 가까운 곳에서 그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해왔지만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은 차마 수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죽음까지 이르렀기에 그는 결국 남한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숨겨진 암살자로 활동했던 강우진입니다. 한때는 974 부대 정예요원이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남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노라니 저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김정은이 총애하는 최연소 암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10년간 100번이 넘는 암살 임무를 수행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을 암살했는지는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고위급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의 높은 사람들도 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김정남까지 모두가 저희 타겟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란 이곳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독대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저희만의 암호로 대화를 나눴을 텐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비밀 암살자인 저를 직접 집무실로 저를 부르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김정은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시오, 강우진 동무. 문을 두드리자 김정은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평소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늘 밝게 빛나던 샹들리에는 꺼져 있었고 오직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김정은은 썰렁한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실루엣이 달빛에 드리워져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천천히 제게로 돌아선 김정은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강우진 동무. 김정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검은색 가죽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특별하오.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혹여나 트럼프가 우리를 모욕하면 즉시 제거하시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제거하라니요? 이건 지금까지 수행했던 그 어떤 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명령이었어요. 그 순간 김정은의 손가락이 검은 가죽 케이스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겠지. 김정은이 말을 이어갔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소. 자네의 가족들을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그들이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아내와 7살 된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이 인질이라는 뜻이었죠. 걱정 마시오. 임무만 성공하면 자네와 가족들 모두 편히 쉴 수 있게 해줄 테니. 이제 슬슬 편히 살 때도 되지 않았소. 김정은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평양 교회에 좋은 집도 마련해뒀소.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요. 검은 가죽 케이스 안에는 백금으로 제작된 작은 독침이 놓여 있었어요. 달빛에 반사된 독침의 차가운 광채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김정은은 독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신경독이요. 0.1mg만으로도 즉사할 수 있지. 아무도 독살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요. 김정은은 그 작은 독침을 직접 제 손에 독침을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내가 직접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요. 그의 말에 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슴 한켠에 불편하게 박혔습니다. 김정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빛났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빠르게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먼저 준비를 마쳐놔야 했기 때문이죠. 처음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잠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수차례 사전 답사를 마쳤고 호텔의 모든 시스템은 제 통제하에 있었으니까요. 감시 카메라, 보안 시스템, 출입문 통제 장치까지 모든 것이 제 손바닥 아니었죠. 매끄러운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저는 모든 비상구와 환기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3개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8개의 비상계단,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까지. 독침을 투척할 최적의 위치까지도 이미 선정해두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호텔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번 임무가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들뜨더군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가끔은 그들이 저희 꿈에 나와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을 보는 일이 더더욱 힘들곤 했죠. 제가 하는 일이 도덕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설렘도 잠시 마지막에 보았던 김정은의 날선 눈빛, 어두운 집무실의 분위기,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임무들에 대한 모든 것이 불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령은 무거운 만큼 의아한 점들이 많았으니까요. 벽면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군복이 아닌 호텔 정비부장의 감색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름표에 적힌 제임스 강이라는 가명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완벽하게 수행해내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순간 긴장했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호텔 직원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이었죠. 이제 저는 이곳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지금은 임무에 집중해야 할 때니까요.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든 독침 케이스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며 저는 다가올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곧 제 인생을 뒤집을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제임스 강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죠. 그러다 문득 7년 전 저희 스승이신 리성민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적을 속이려면 먼저 자신을 속여라. 내가 연기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진아,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 아침 조회를 준비하러 가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리성민이었습니다. 북한 선발대 경호팀장이라는 신분으로 호텔에 저보다 먼저 머물고 계신 분이죠. 리성민은 복도 양끝을 살핀 후 저를 한적한 비상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죠. 어젯밤에 지도자님을 만났다며. 리성민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네, 저도 모르게 손이 독침이 든 재킷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가족들 얘기도 들었지? 리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김정은이 한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거든요. 아내와 7살 된 딸이 평양 보위부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과 임무를 실패하면 처형하겠다는 협박이 말입니다. 혹시나 저희 가족들이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리성민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족들 신변을 확인하고 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리성민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임무만 성공하면 돼. 리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약속하지. 리성민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왠지 더 불안해졌어요. 리성민은 14살 때부터 저를 가르친 스승님이었죠. 암살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스승이자 친형 같은 분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깊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감사한 분이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신뢰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리성민의 말투, 눈빛, 행동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잊지 마라. 리성민이 자리를 뜨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야.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 그렇게 리성민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비상계단에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정은의 협박, 인질로 잡힌 가족들, 그리고 수상쩍은 리성민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그때 통신기에서 호텔 직원들이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호텔의 정비부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오전 내내 호텔을 순찰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아내의 따뜻한 미소,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임무를 실패하면 처형이다. 김정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죠.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모르겠죠. 이 역사적인 회담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말이에요. 아마 그때가 되면 트럼프는 제 손에 죽어 있겠죠. 오후에는 리성민과 함께 호텔 전체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선발대의 통상적인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작전을 위한 최종 리허설이었죠. 여기가 사각지대야. 리성민이 3층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CCTV가 전혀 잡히지 않는 구간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위치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리성민의 다음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도망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희에게 도망이란 반역과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이 리성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난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자는 거야. 리성민이 말을 돌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순간 다시 한번 의심이 커졌습니다. 분명 리성민은 제게 뭔가를 말하려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결국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호텔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내일이면 트럼프가 도착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정대로라면, 그리고 제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 호텔은 세계를 뒤흔들 사건의 현장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죽음으로 말이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 임무가 끝나면 정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김정은의 약속을 믿어도 될까? 그리고 리성민은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뒤엉켜 머리가 아플 지경이더군요. 물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리성민이 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두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이죠. 그렇게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울리는 고요 속에서 통신기의 진동이 울렸습니다. 타겟 이동. 차가운 블루라이트 속에서 두 단어가 번쩍였어요. 김정은이 준 특수 제작 통신기였죠.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메시지를 받은 즉시 거울 앞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독침을 여러 번 점검했어요. 이것 하나로 세계의 역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 손끝이 떨렸거든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보았지만 이번에는 스케일이 달랐으니까요. 저는 독침을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운명의 무게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작전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리성민과 교신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무거웠습니다. 두더지, A구역으로 이동. 모든 준비는 끝났나? 여기는 두더지. 완료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리성민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진아, 넌 내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였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으로만 되어야 할 교신에서 리성민이 이런 말을 하다니. 이건 완벽하게 규칙을 깨는 일이었고 원칙주의자인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놀라 대답이 없자 교신은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더 불안감이 엄습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정신을 차리고 15층으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호텔의 고급스러운 카펫은 발소리를 완벽하게 지원했고 귓가에는 심장 소리만이 울렸어요. 모든 감각들은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임무를 하기 전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 숙소에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이 말이죠. 그렇게 임무 수행을 위해 트럼프의 숙소 앞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얼어붙어버리고 말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 실루엣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보인 사람은 바로 리성민과 6명의 CIA 요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방탄복을 입고 무장한 상태였죠.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14살 때부터 저를 키워온 스승, 무술학교에서 함께 피와 땀을 흘린 멘토, 친형제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눈 그가 CIA의 이중 스파이라니. 충격과 배신감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7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왜 그곳에 계신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리성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암살자의 살인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가족부터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0.3초 만에 저희 손날이 첫 번째 요원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갔어요. 기관총을 들어올리려는 그의 동작은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이 후두신경총을 정확히 타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쓰러지는 소리도 듣기 전에 저는 두 번째 요원의 복부 신경절을 가격했습니다. 평양 무술학교에서 배운 북한식 격투술의 진수였죠. 저의 재빠른 순간적인 움직임에 결국 CIA 요원들의 대형이 흐트러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칼을 꺼냈죠. 특수 강화 스테인리스 재질, 20cm 길이의 나른 사람의 경동맥을 단번에 절단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뒤따라 들어온 2명의 요원을 상대하는 데는 1.8초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 요원의 팔목 동맥을 그었고 회전하며 두 번째 요원의 가슴에 칼을 깊숙이 들이밀었죠. 복도 바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요원은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빠른 움직임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도 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목뼈를 정확하게 가격했으니까요. 저의 공격에 그의 목뼈가 부러지며 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처치하고 일어섰을 때 저는 리성민과 마주섰어요. 바닥에 떨어진 피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저희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리성민의 손에 들린 글록 19의 총구는 이미 제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그의 총을 피하긴 불가능했죠. 그 순간 스승의 눈에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 우진아. 그 말을 끝으로 리성민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옆구리에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죠. 완전히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피가 천천히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스승의 마지막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울리는 리성민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날카롭게 퍼져나갔지만 의식만은 또렷했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바닥의 한기가 점점 피의 온기로 바뀌어갔습니다. 이후 딱딱한 구두 소리를 내며 제 곁으로 다가온 리성민의 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권총을 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은 이미 안전하다. 리성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지금쯤 한국으로 가는 배에 있을 거야.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들 생각이 나며 눈앞이 흐려졌어요. 난 CIA 요원이다. 리성민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넌 내 제자니까. 그 순간 처음 무술학교에서 리성민을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서툰 발걸음을 하나하나 고쳐주던 그의 손길, 밤늦게까지 이어진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건네던 그 말들까지 모두 말이죠. 대체 왜 이런 짓을? 그의 말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에 그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널 가르치던 그 시간들은 진심이었다. 리성민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김정은은 널 도구처럼 쓰다가 처분할 생각이었어. 이번 임무가 끝나면 너와 내 가족 모두를 처형하려 했지. 자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성민은 재빨리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야. 통행증, 여권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넌 오늘 여기서 죽은 거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CIA는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게 될 테니까. 스승의 치밀한 계획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는 지키면서도 제자를 구하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실수였다, 우진아. 리성민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널 만난 건 임무였지만 널 아끼게 된 건 그건 진심이었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날카로웠지만 살아야 했어요. 리성민의 완벽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할 순 없었습니다. 리성민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CIA에 보고할 거야. 강우진은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시신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그들은 날 믿을 테니 넌 그저 도망가기만 하면 돼. 주차장에서 검정색 아우디 차를 찾아라. 시간이 없어, 얼른 가. 그의 말에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리성민은 이미 다른 모습이었어요. CIA의 유능한 요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용의자는 사살했다. 모두 철수하라. 리성민의 침착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는 다른 요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죠. 리성민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저는 비틀거리며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셔츠를 적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저는 내려가다 차가운 계단 난간을 붙잡았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각이 의식을 깨웠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외침이 들렸어요. 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서 흐려지는 시야를 간신히 붙잡으며 저는 벽을 짚고 또 한 계단을 내려갔어요. 15층에서 지하 3층까지 저는 이 긴 계단을 어떻게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왼손으로는 리성민이 준 봉투를, 오른손으로는 피가 흐르는 상처를 누른 채 저는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지옥 같았어요. 10층을 지날 때쯤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층, 5층,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의식이 더욱 희미해졌어요. 난간을 붙잡은 손마저 힘이 빠져갔습니다. 피가 계단을 따라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혹시 이 핏자국을 따라올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조차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3층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와닿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게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차장 문을 밀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안으로 들어서자 차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검은색 아우디를 찾아야 해. 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똑바로 뜨려 했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저는 주차된 차들 사이를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검정색 아우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검은색 아우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발견한 듯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는 한국 요원이었어요. 그는 제 몸을 부축했지만 이미 저희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우진 씨, 정신 차리세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몸이 차 안으로 실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꺼져가는 순간 리성민의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게 스승으로서의 마지막 선물이다. 리성민의 마지막 말이 아득하게 사라지며 그렇게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거든요. 달리고 있는 차의 진동이 느껴졌어요. 귓가에는 한국 요원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죠. 대상 확보했습니다. 긴급 이송 중. 의료진 준비해 주십시오. 창밖으로는 싱가포르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우디는 도심을 벗어나 항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간간히 들리는 바다 냄새가 정신을 깨웠어요. 강우진 씨,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화물선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몸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의식이 또다시 희미해질 때마다 한국 요원이 어깨를 두드리며 깨웠죠. 그 순간 살아남아야 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생각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을 부축해 내리더니 휠체어에 앉혔어요. 밤바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화물선이 보였어요. 하지만 옆구리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리성민의 마지막 총알이 남긴 상처였죠. 리성민,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휠체어를 밀어주는 요원의 발소리가 멀게만 들립니다. 의식이 다시 한번 흐려지려 할 때 누군가가 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렸어요. 정신 차리세요, 강우진 씨. 이제 곧 배에 오릅니다. 고개를 들자 화물선으로 이어지는 철제 램프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죠. 누군가가 제 휠체어를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램프를 오르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갑판에 도착하자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당장 응급처치실로. 그렇게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7살 난 딸아이가 웃으며 달려오는 꿈이었죠.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던 순간인가요? 그리고 마침내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수액병이 걸려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려왔죠. 일어나셨네요. 다행입니다.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제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어요. 지금 인천항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48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총상이 심각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는 비켜갔네요. 저는 복부를 감싸고 있는 붕대를 만져보았어요. 마취의 잔여감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48시간. 과연 그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버텨야만 했습니다.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리성민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침대의 옆 작은 창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도망치는데 성공했다는 게 말이죠. 첫날 밤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지새웠습니다. 잠깐 잠이 들 때마다 누군가가 쫓아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상태를 체크하며 안심시켜 주었죠. 입에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틀째 되는 날, 몸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짧은 거리지만 걸을 수도 있게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처럼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마지막 임무는 끝났어요. 이제는 자유의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천항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조국의 공기를 마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박을 위해 배가 천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해무가 걷히며 부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였죠. 부두 끝에서 두 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서 있는 아내의 모습과 빨간 원피스를 입은 채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딸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맑고 청아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7년 전 평양을 떠날 때 2살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컸네요.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딸아이의 작은 손이 제 무릎을 붙잡았고 아내는 제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성민이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새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에는 강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권, 통장, 그리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계약서까지, 심지어 중소기업 사무직 발령장도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더 이상 974 부대의 암살자가 아닌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딸아이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7년 동안 빈자리로 남아있던 제 품이 드디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듯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찾았구나. 작은 속삭임이 바닷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딸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훔치는 눈물,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을 감싸안은 따스한 봄날의 햇살.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제 무릎 위에는 노트북 가방이 놓여있죠. 중소기업 해외영업부의 평범한 과장 강태호로서의 삶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일상이 때로는 꿈만 같아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딸아이예요. 아빠, 오늘은 일찍 와요? 내일 운동회 연습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어달리기 주자로 뽑혔다고요. 딸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길가의 나뭇잎들이 봄비에 젖어 떨어지고 있네요. 우리 딸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입학식 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에요. 빨간 칠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14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루의 피로가 스며듭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빠 왔다 하고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와요. 이제는 일상이 된 소리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게만 느껴지죠. 신발장 위에는 딸아이의 그림 일기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림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죠. 실제로도 저는 요즘 자주 웃는다고 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된장찌개하고 제철 나물 무쳤어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맞이해주네요. 식탁에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맛이에요. 된장찌개 옆에는 도라지나물, 미나리 무침, 새송이버섯구이가 놓여있죠. 반찬 하나하나가 소중하게만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리성민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더욱이요. 제 스승이기도 했던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기에. 가끔 TV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화면 속 어딘가에 스승님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탑니다. 딸아이는 이제 보조바퀴 없이도 잘 달려요. 처음에는 넘어질까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아내는 도시락을 싸오죠. 김밥, 유부초밥, 과일,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밤이면 딸아이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책장을 넘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요. 딸아이가 잠들고 나면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해요. 김정은의 숨겨진 암살자였던 제가 이제는 하나이의 아빠이자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빠, 나 커서 뭐가 될까요? 며칠 전 딸아이가 문득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딸은 뭐든 될 수 있어.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 딸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퇴근길에 마주친 낙엽이 가을비에 젖어 떨어지듯 저의 과거도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암살자 강우진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아이의 아빠이고 한 여자의 남편인 강태호예요.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오릅니다. 딸아이의 등교를 배웅하고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쌓여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에서 만들어 나갈 제 인생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